전 주민 비상소집, 불순분자 색출, 각 기관 즉시 보고, 명령은 짧았고 숨을 쉴 틈도 없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도로 위에 발걸음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말을 아꼈고 괜히 손을 주머니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마치 도시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처럼 모든 소리가 얇아졌다. 나는 그 소리를 창고의 철문 앞에서 들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미끄러졌다. 두꺼운 장갑을 꼈는데도 쇠의 냉기가 손가락 뼈까지 파고들었다. 내 직책은 검수창고 총괄이었다. 겉으로는 단순했다. 들어온 물자를 확인하고 수량을 맞추고 출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그 창고는 단순한 물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냄새가 먼저 나를 맞았다. 기름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다. 딱딱하고 건조한 분말과 금속이 섞인 듯한 냄새.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도 나는 그 냄새만 맡으면 위가 조용히 쪼그라들었다. 나는 습관처럼 장부부터 확인했다. 종이는 얇았고 먹물은 무겁게 번져 있었다. 출고 명세서에는 늘 같은 항목이 적혔다. 날짜, 담당자, 목적지, 수량, 그리고 마지막 칸, 특수 표기. 그 칸에 찍힌 표시 하나가 지금 전국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밖에서는 트럭 엔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소에는 한 대씩 오고 한 대씩 나갔다. 그날은 달랐다. 엔진 소리가 겹쳤고 경적이 섞였고 누군가 욕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다. 창고 앞에 배치된 경비병도 늘어났다. 원래는 2명이면 충분했다. 그날은 6명이었다. 그중 1명이 내 출입증을 손끝으로 툭툭 쳤다. 그리고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총괄 동지, 오늘부터 통행증 전수 검사래요. 왜? 내 입에서 나온 질문은 너무 짧았다.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았다. 왜? 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걸. 경비병은 고개를 젓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난리라 합니다. 위에서 난리라 한다.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천천히 조여왔다.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훑었다. 찬반 위에 올려진 봉인함들이 보였다. 봉인끈은 붉은색. 번호는 한 번도 겹치면 안 된다. 검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수량이 아니라 봉인의 상태였다. 끈에 아주 미세한 긁힘이 있어도 우리는 밤새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날도 나는 봉인부터 확인했다. 하나, 둘, 셋. 눈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바깥의 확성기만 듣고 있었다. 비상소집, 색출, 즉시 보고, 누가, 무엇을, 왜 지금, 그리고 그게 혹시 내가 있는 이 창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나는 천천히 출고 명세서를 넘겼다. 손끝에 종이에 거친 결이 느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 손목에서 시작됐다.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리며 낯선 군복들이 들어왔다. 고웨이브였다. 설명이 필요 없는 표정, 설명이 필요 없는 걸음걸이. 그들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있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찍는 방식. 동무가 여기 총괄인가? 나는 목젖을 한번 삼켰다. 그렇습니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장부를 가리켰다. 최근 반출 명세서 전부. 그 말이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장부를 내밀면서도 나는 애써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표정 하나가 증거가 된다. 눈빛 하나가 죄가 된다. 그들은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를 넘기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뭔지 확인만 하는 사람들처럼.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건개 표시. 그게 정말 거짓이라면. 그때로부터 며칠 전 모든 게 아직 평소였던 시절이 있었다. 평양의 겨울은 늘 그렇듯 건조했고 사람들의 숨은 하얗게 갈라졌다. 나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물그릇으로 얼굴을 씻고 같은 단추를 잠갔다. 습관은 안전장치였다. 습관대로 살면 의심받을 일이 줄어든다. 그게 우리가 배운 생존법이었다. 내가 맡은 검수창고는 도시 외곽의 철책 안쪽에 있었다. 창고까지 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에도 늘 허가가 필요했다. 출근길엔 매일 통행증을 목에 걸었다. 플라스틱 덮개가 달아 흐릿해진 사진, 모서리가 찢어진 승인 도장. 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문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종이가 아니라 내 목숨을 만지는 것처럼. 창고 구역은 특수시설로 분류돼서 출입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역없이 40분 이전에는 통과가 불가능했고, 알법시가 넘으면 통행증을 다시 확인했다. 가끔 예고 없이 검문이 강화되면 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었다. 우리는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괜히 입이 열렸다가 스스로를 걸어 넘어뜨릴까봐. 그리고 겨울에 진짜 적은 추위가 아니라 전기였다. 전기는 늘 왔다가 가는 것이었다. 창고 안 조명도 마찬가지였다. 불이 깜빡이면 나는 반사적으로 작업 손전등을 꺼냈다. 어둠이 내려오면 실수도 늘어난다. 실수는 곧 조사가 된다. 조사란 결국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희생양을. 그래서 나는 늘 정확해야 했다. 창고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점검표 작성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직책은 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나는 문을 닫고 깊숙한 서랍에서 납봉인 플라이어를 꺼냈다. 손잡이가 닳아 내 손모양대로 패여 있었다. 검수창고에서는 물건보다 봉인이 중요했다. 봉인이 멀쩡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되고, 봉인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일이 생긴 것이 된다. 나는 봉인 번호를 읽고 장부의 번호와 맞추고 작은 확대경으로 끈의 마모를 확인했다. 그 과정은 매일 같았지만 매일 숨이 막혔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루는 것은 늘 물자라고 불렸지만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 물자가 사라지면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겉으로는 평온했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윗선은 나를 믿을 만한 간부라고 불렀고, 동료들은 내 눈치를 봤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조용히 내 외투를 털어주었고, 아이는 내 장갑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아빠 손 차가워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내 하루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얇았다. 어느 날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약 못 구했어.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눌렀다. 아이가 감기를 오래 끌고 있었고 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약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구해지지 않는 날이 많았다. 내가 아무리 총괄이어도 그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내 손목을 잠깐 잡았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못 잤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찬바닥을 구르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북한에서는 생각도 소리 없이 해야 한다. 다음 날 창고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새로 들어온 봉이남 하나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옮기던 병사가 잠깐 비틀거렸다. 뚜껑이 흔들렸고 봉인끈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뜯겼다. 그 순간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지, 저는 일부러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말하지 마. 말이 길어지면 증언이 된다. 증언이 많아지면 사건이 된다. 나는 얼른 봉이남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조용히 내 방사선 계측 배지를 확인했다. 그 배지는 하루 한 번 기록해야 했다. 수치가 튀면 그날의 작업은 끝나고 조사부터 시작된다. 수치는 정상. 그제야 숨이 조금 내려앉았다. 그 병사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총괄 동지, 저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 말에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다. 사람이 물건보다 먼저 부서지는 곳. 실수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곳.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치 구호 때문도 아니었다. 거창한 사상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의 약 하나도 구해주지 못하는 현실과 창고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잔인해서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갔다. 퇴근길 검문소 앞에서 통행증을 다시 내밀었다. 경비병은 내 얼굴을 보고도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쳐다봤다. 내 손가락에 묻은 검은 가루. 봉인끈을 만지다 보면 가끔 묻는 단순한 먼지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손끝에 묻은 그 작은 가루조차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말없이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쌀은 적었고 국은 묽었다. 아이의 손등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냥 버려야 할 포정지였다. 하지만 그 종이는 이상했다. 외국 글자가 찍혀 있었다. 작고 낯선 문자들.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난로 뒤쪽 틈에 숨겼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예감이 내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무서워서 나는 거울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영계. 그리고 며칠 뒤 원계라는 표시가 내 인생을 덮쳐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영계라는 표시가. 며칠이 지났다. 종이는 여전히 난로 뒤에 숨겨져 있었고 아이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다. 그게 다였다. 세상은 원래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서고 다시 구호를 외치고 다시 서로를 모른 척했다. 나도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창고 앞에서부터 리듬이 달라졌다. 검문소에서 내 통행증을 받아든 경비병이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봤다. 사진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다시 사진을 봤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내 목덜미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 같았다. 청갈동지, 오늘은 신원 재확인이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가 떨리는 게 아니라 그 떨림이 내게 옮겨오는 느낌이었다. 재확인? 무슨 사고가 났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평했다. 나는 오랫동안 평평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이 보이면 그게 약점이 된다. 경비병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들이 연행됐답니다. 연행.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의 냄새가 달리 느껴졌다. 분말과 금속이 섞인 건조한 냄새. 그 냄새는 늘 같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에 걸렸다.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작업대 위에는 아침 점검표가 놓여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펜을 들었다. 기록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손끝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글자가 흔들렸다. 나는 펜촉을 강하게 눌러 흔들림을 감췄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다. 창고 물류 담당 간부, 그리고 그 뒤에 보위부 인원이 한 명. 보웨이부는 늘 단독으로 오지 않았다. 늘 누군가를 끼워 넣었다. 그래야 책임이 흐려지고 죄가 번져나간다. 물류간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청걸동지, 바쁘지? 잠깐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보위부 인원은 내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고 안을 훑었다. 선반,
봉이남, 작업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다. 최근 출고분 확인. 그는 딱 그 한마디만 했다.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내가 말을 끝내자마자. 물류 간부가 끼어들었다. 아, 맞다. 동지, 오늘 오후에 학습 있지? 정치학습. 정치학습은 늘 있었지만 오늘이라는 말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졌다. 오늘 학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오늘 학습은 누구를 향한 칼날이다. 사람들은 학습장에서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만을 기도한다. 보웨이브 인원이 낮게 말했다. 학습 전에 총괄 동지 개인 면담. 그 단어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졌다. 면담은 대화가 아니다. 면담은 문서로 남고 문서는 죄가 된다.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그들이 찾는 게 뭔지 알아야 했다. 내가 먼저 흔들리면 끝이다. 이곳에서는 먼저 흔들린 사람이 유죄가 된다.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는데 낯선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얇은 붉은 선. 누군가가 볼펜으로 아주 작게 특정 출고권을 표시해둔 흔적이었다. 나는 그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내가 기억하는 날짜였기 때문이다. 그날 봉이남을 옮기던 병사가 비틀거렸던 날. 그날 내가 방사선 계측 배지를 확인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던 날. 그날부터 찍힌 건가?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찰나 물류 간부가 아주 가볍게 물었다. 총괄 동지, 그날 출고 정확했지? 나는 잠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정확했다. 보웨이브 인원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감정을 찾는 눈이었다. 거짓말할 때 생기는 흔들림을 찾는 눈. 나는 더 이상 표정을 만들지 않았다. 표정을 버렸다. 그러자 물류 간부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확인이야. 요즘 분위기가 알지? 요즘 분위기. 그 말은 누가든 잡혀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창고 한쪽 구석까지 둘러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왼쪽 어깨가 욱신거리는 걸 느꼈다. 아까부터 힘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점심 무렵 창고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트럭이 한 대 들어왔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그건 평소 물류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었다. 정상적인 물류는 숨기지 않는다. 숨기는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창고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경비병이 차량을 둘러싼 채 종이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내 쪽을 힐끗 봤다. 그 눈길이 너무 짧아서 더 끔찍했다. 짧은 눈길은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오후가 되자 나는 학습장으로 불려갔다. 사람들은 의자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구호는 크게 외쳤지만 눈은 서로를 피했다. 나는 뒤쪽에 앉았고 허리 뒤로 손을 모았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내 이름이 부르였다. 검수창고 총괄 동지. 순간 학습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남은 천천히 일어섰다. 발끝이 무거웠다. 보웨이브 인원이 문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고개로 나를 부르며 말했다. 따라오라. 복도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복도에서 나는 수십 가지 생각을 했다. 장부, 봉이남, 포장지, 그 종이. 난로 뒤에 숨겨둔 그 종이가 갑자기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설마 그것까지? 면담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추운 방은 사람을 긴장시키지만 따뜻한 방은
사람을 풀어버린다. 풀어진 순간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오면 끝이다. 보웨이브 인호는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어 뜨고 명세서였다. 그 종이의 특수 표기 칸에 이미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영계. 나는 그 표시를 보는 순간 몸이 아주 작게 굳었다. 그리고 그가 물었다. 이 표시 누가 했나? 나는 입안이 말라가는 걸 느꼈다. 대답은 하나였지만 살아남는 대답은 따로 있었다. 그때 그가 다시 말했다. 총괄 동지, 솔직히 말해라. 솔직. 그 단어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나는 내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솔직히 말해라. 그 말이 떨어진 뒤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보이부는 늘 그랬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보다 침묵을 먼저 듣는다. 사람의 심장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눈동자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그걸 기록한다.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았다. 붙이는 순간 몸이 편해질까봐. 편해지면 말이 풀릴까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법 표기는 규정에 따라 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절반의 거짓이었다. 규정에 따라 표기한 적은 있어도 그날의 영계가 정말 규정이었는지는 나도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보웨이브 인호는 내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장부에서 찢어낸 페이지였다. 찢어진 자국이 거칠었다. 누군가 화가 난 손으로 찢어낸 느낌.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고 그중 한 줄이 굵게 그어져 있었다. 이날 창고 내 봉인함 하나, 손상 흔적 보고가 없다. 왜 없지? 나는 순간적으로 그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라는 속삭임. 그때 나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봉인끈이 아주 조금 뜯긴 건 사실이지만 수치는 정상이었다. 보고를 올리면 조사, 조사면 그 병사는 끝이다. 그 병사의 가족도 끝이다. 나는 그날 그냥 묻었다. 묻어버리는 게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선행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묻어둔 조각이 나를 파고들고 있었다. 경미한 흔적이었고 출고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그 순간 보이부 인원이 아주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칼날을 천천히 뽑는 소리 같았다. 영향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지? 그는 말끝을 잘랐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총괄 동지. 동지가 판단하는 위치인가? 내 속이 서늘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누가 판단했는가였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다. 국가만 판단한다. 개인은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날 면담은 길지 않았다. 보이부는 나를 때리지도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 대신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바꿨다. 따뜻함을 걷어내고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마지막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창고 기록 전부 재검토, 출입 동선도 제출, 가족 정보도 다시 확인. 가족. 그 단어가 내 갈비뼈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이 없었다. 면담실에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 짧은 신음, 그리고 누군가의 억눌린 말. 동무, 나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물류 담당 간부였다. 아침에 나에게 웃으며 확인만 했던 그 사람. 그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팔이 비틀린 채로 끌려가고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이려 했다. 그때 옆에서 경비병이 내 소매를 잡았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그 약함이 더 잔인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속삭였다. 총괄 동지, 모른 척 하십시오. 나는 그 말에 멈춰섰다. 모른 척하는 법. 그것이 우리의 생존법이었다. 물류 간부가 내 쪽을 봤다. 그 눈빛은 말이 없었다. 그저 묻고 있었다. 너는 살아남을 거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에서 이미 다 읽어낸 듯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그녀가 낮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 대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무언가가 지나간다는 느낌뿐이었다. 요즘 바빠질 것 같아.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는 순간부터 그녀도 위험해지니까. 그날 새벽 나는 창고에서 가져온 포장지를 떠올렸다. 난로 뒤에 숨겨둔 그 종이. 외국 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이를 꺼냈다. 불빛 아래서 다시 보니 글자는 더 선명했다. 낯선 글자 사이에 숫자가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창고에서 나가는 것들이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보이지 않던 조장이 서 있었다. 그는 웃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 차례가 오자 그는 내 손에 쥔 도시락을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총괄 동지, 요즘 늦게 들어온다면서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통보였다. 나는 가볍게 웃는 척했다. 일이 좀 있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내 등 뒤에 붙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단계라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듣게 된다. 물류 간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웨이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내 일상 속 사실이 되어 들어왔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물류 간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은 하루 만에 확신이 됐다. 소문은 늘 입을 통해 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피하는 방식, 복도에서 발소리를 죽이는 방식, 인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창고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뒤에 붙어 있다는 걸.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등 뒤에 공기가 달랐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주 얇은 열이 따라붙는 느낌. 나는 일부러 걸음을 평소보다 느리게 했다. 내가 먼저 확인하면 그들은 더 교묘해진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그게 이 나라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창고 문 앞, 경비병이 내 통행증을 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소매 끝을 한번 만졌다. 장난처럼, 아주 가볍게. 그 작은 접촉이 내 심장을 움켜쥐었다. 총괄 동지, 요즘 창고 기록이 많죠? 그렇지. 밤에도 남아있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통행증을 다시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해 줄 필요는 없었다.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기록 서랍부터 열었다. 전날까지 정리해둔 출고 명세서, 봉인 기록지, 배지 수치표. 서류는 항상 깔끔했다. 나는 서류를 깔끔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게 내 생존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랍 안에 있던 한 묶음의 명세서가 어긋나 있었다. 내가 맞춰둔 순서가 아니었다. 종이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사소한 차이.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매일 그 서랍을 만진다. 서류의 무게가 손에 익어 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누군가 뒤졌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너의 숨소리까지 알고 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끔찍한 게 눈에 들어왔다. 내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칸에 도장이 희미하게 번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도장을 한번 찍어보고 다시 지운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 나는 숨을 멈췄다. 도장은 권한이다. 권한을 건드렸다는 건 내 손을 대신하려는 시도다. 그때 창고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특별점검. 생일 계획이 없던 점검이었다. 작업 인원 전원 집합, 창고 내 자재재 검수. 특별점검이란 작업 인원 전 묻죠. 점검이란 말은 언제나 같았다. 실적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점검. 오늘은 누군가가 걸려야 했다. 우리는 줄을 섰다. 어깨를 펴고 눈을 내리고 입을 다물었다. 보위부 합동조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그들은 인원 명단을 들고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김먼부르, 리먼부드, 박먼부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다. 앞으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절반쯤 사라진 것이었다.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무겁게 떨리는 게 아니라 기묘하게 텅 비었다. 공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검수창고 총괄, 내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 풀렸다.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앞으로 나갔다. 보웨이부 인원 중 한 명이 내 손을 봤다. 손톱 사이, 손등. 그리고 내 손목 안쪽을 살짝 눌렀다. 순간적으로 맥박이 더 크게 뛰었다. 기록 담당답지 않게 손이 거칠군.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웃지 않았다. 작업이 많습니다. 작업이 많으면 실수도 많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로 창고 안을 가리켰다. 들어가서 다시 확인한다. 전부.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 나는 속으로 반복했다. 전부.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몇 분 뒤 하나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다. 출고 명세서도 연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날짜였다. 내가 모르는 날짜.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날짜. 그 순간 내 몸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다. 이건 단순한 조사도 단순한 재확인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가 내 도장을 흉내내고 있다. 누군가가 내 기록 속에 함정을 심고 있다. 보웨이부 인원이 나를 보며 말했다. 총괄 동지, 설명해라.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내 도장 그림자. 내가 모르는 날짜. 그리고 연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때 내 뒤쪽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기침처럼. 하지만 그건 신호였다. 조심하라는. 나는 입술을 다물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그 날짜에 창고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정치학습에 끌려가 있었고 면담까지 했다. 보웨이부 인원은 내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뭘 해서? 더 이상하지. 그가 낮게 말했다. 공지가 없던 날에
동지 도장이 찍혀있거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다. 계획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계획이 물자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창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경비병이 나를 막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 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총괄 동지, 오늘부터 이동 제한입니다. 퇴근은 가능하지만 동선 보고해야 합니다. 동선 보고. 이제 나는 집에 가는 길조차 증명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들어갔다. 감시가 붙었다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사람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며 나는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확인했다.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을 만들었다. 여기서 끝날 수 있다. 아니, 끝내버릴 것이다. 그날 밤, 남은 난로 뒤에 종이를 다시 꺼냈다. 외국 글자, 낯선 숫자, 그리고 그 종이가 묘하게 부드럽게 접힌 자국. 나는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에서 아주 얇은 흔적을 발견했다. 찢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 누군가 이미 이걸 봤다. 나보다 먼저. 나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제 도망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종이를 불 속에 넣지 못했다. 태워버리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외국 글자와 숫자는 종이 위에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게 글자가 아니라 출구처럼 보였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이번에는 난로 뒤가 아니라 바닥 판자 밑으로 옮겼다.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다음 날 아침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전날보다 더 조용했고 더 단단했다. 누군가는 이미 사라질 준비를 끝낸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는 건 의미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누가가 아니라 왜가 위험하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 소환장이었다. 개인조사 협조, 금일 워적구시, 지정장소. 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엘고시. 퇴근 후. 사람들이 집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밥을 먹는 시간. 그 시간에 불러낸다는 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창고 안을 둘러봤다. 선반 위 봉이남들, 검수표,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장부.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다. 마치 내가 이미 이곳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날은 검수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보위부 합동조가 창고 구역을 어스렁거렸다. 그들은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일을 하며 흔들리는 손, 실수하는 눈, 그걸 잡아내기 위해 나는 오전 내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봉인 확인, 번호 대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고 명세서 특수 표기칸. 그 칸이 이제는 내 목숨이 된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보위부 인원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괄 동지, 창고 안쪽 폐기 기록도 보자. 폐기 기록. 평소에는 거의 손대지 않는 장부였다. 깨진 봉이남, 손상된 용기, 규격 미달 물자. 그것들은 따로 처리되고 따로 서류가 남는다. 나는 그가 왜 하필 그 장부를 찾는지 알 것 같았다. 영계라는 표기는 수량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라진 것을 없다고 기록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나는 폐기 장부를 꺼냈다.
종이는 더 두껍고 페이지에는 검은 손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그 장부를 펼쳐 정해진 위치에서부터 넘겼다. 그 순간 내 눈이 멈췄다. 내가 쓴 적 없는 글씨가 있었다. 내가 쓰는 글씨는 핵이 얇고 일정하다. 하지만 그 글씨는 핵이 굵고 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글씨 옆에 내 도장의 흔적. 나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누군가 내 도장을 훔친 게 아니다. 도장은 창고 금고에 있었다. 잠금도 두 겹이었다. 그럼에도 내 도장이 찍혀 있다면 답은 하나였다. 위에서 열었다. 위에서 찍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남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건 내가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오후가 되자 동료 한 명이 내 곁을 스치며 아주 짧게 속삭였다. 청걸 동지. 오늘 저녁 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이미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둘 다 죽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소환장은 철문처럼 매 앞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공포가 너무 크면 사람은 오히려 고요해진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피했던 질문을 꺼냈다.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되지? 답은 간단했다. 나는 조사받고 자백을 강요받고 영계라는 숫자 하나로 모든 죄를 떠안고 그리고 어느 날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이의 손등이 떠올랐다. 뜨거웠던 그 손. 약 하나 없어서 밤새 울던 아내의 침묵. 그리고 내 손가락 끝에 늘 묻어있던 검은 가루.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내면 내 가족도 같이 끝난다. 삼고시가 가까워졌다. 나는 창고를 정리하는 척하며 평소보다 오래 남았다. 그 사이 나는 금고 앞에 섰다. 열쇠 2개.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상급자 보관. 원래라면 혼자 열 수 없다. 그런데 그날 열쇠 구멍에는 이미 미세한 기름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자주 뺐다 끼운 흔적. 그리고 잠금쇠는 아주 조금 느슨했다. 나는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지금 금고를 열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난다. 그때였다. 내 손이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안에서 작은 철제 도구 하나를 꺼내. 나봉인 플라이어. 봉인을 자르는 도구. 봉인을 다시 조용히 눌러 흔적을 감추는 도구. 나는 그 도구를 보며 처음으로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내 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내 결심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나는 바닥 판자 밑에 종이를 떠올렸다. 외국 글자. 찢겼다 붙인 자국. 그건 이미 누군가가 봤다. 그 말은 곧 그 종이가 단서가 아니라 미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였다. 내가 가진 것 중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걸 쥐고 나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집으로 가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나는 창고 근처에 작은 관리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씩 날렸다. 그리고 안희부 씨.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똑똑. 짧은 2번. 규칙적인 노크.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튀어나왔다. 나는 책상 위에 연필을 들어 내 이름이 적힌 소환장에 천천히 줄을 그었다. 1번, 2번,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종이를 접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다는 걸.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살아남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문 밖의 노크는 길지 않았다. 딱 2번. 그 이상은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보이부는 성급하지 않았다. 급한 사람은 실수한다. 그들은 늘 기다릴 줄 알았다. 내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 줄 알았다. 나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 안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면 심장 소리만 또렷해진다. 내 심장은 그날 너무 크게 뛰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가볍게 웃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총괄 동지, 안에 있지? 그 목소리는 연결선이었다. 창구와 외부 운송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공식적으로는 운송 담당 하급 간부였지만 실제로는 경계 지역과도 연결이 있는, 말하자면 길을 아는 자였다. 나는 그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등 뒤가 얼어붙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낮게 물었다. 왜 왔나? 그러자 그는 문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밤 이름 하나가 올라갔어. 이름 누구? 나는 묻고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낮게 말했다. 총괄 동지, 너. 그 한마디가 내 속을 찢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래도 정신이 조금 또렷해졌다. 지금 열어. 나 혼자 왔어. 그는 혼자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혼자라는 말은 가장 흔한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틈 사이로 그의 얼굴이 보였다. 땀이 젖어 있었다. 추운 날씨인데도 그는 내 손목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총괄 동지, 너는 이제 여기서 못 버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판결문이었다. 길이 있나? 왜 질문은 짧았다. 나는 더 긴 말을 할 힘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담배 종이처럼 얇은 손바닥만한 것. 거기엔 숫자 몇 개와 아주 짧은 표시가 있었다. 만약 정말 나갈 생각이면 이 번호로 연락해. 브로커다. 브로커. 그 단어는 창고의 냄새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 불러왔다. 보이부보다 더 위험한 존재. 도와주는 척하다가 사람을 팔아넘기는 존재. 살리고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는 존재. 나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시간 없어. 너 오늘 밤 끌려가면 끝이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지나갔다. 물류 간부가 끌려가던 복도. 그 눈빛. 너는 살아남을 거냐? 나는 손을 뻗어 종이를 받았다. 종이는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사람 목숨의 무게 같아서 손이 떨렸다. 그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뭐지? 그는 내 눈을 보고 말했다. 너 창고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 중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건 종이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는 내 침묵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반출 명세서. 그 문제의 연계 표기. 원본. 가능하면 더.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나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그 서류를 원한다. 왜 네가 그걸 원하지?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었다. 그 웃음은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다. 장사꾼의 웃음이었다. 밖에 있어야 값이 올라가거든. 값. 그 말이 내 자존심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두려움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그때였다. 쳤다. 그 행동 하나로 나는 더 깊게 깨달았다. 그는 이미 몇 번 이런 일을 해봤다. 그리고 그 몇 번 중에는 누군가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너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나? 그는 대답 대신 내 귀에 더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총괄 동지, 이 판에서는 살아남는 게 정의야. 정의. 그 단어를 이렇게 더럽게 쓰는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정리됐다. 이 사람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는 준비해보겠다. 그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잔인했다. 좋아. 그러면 내일 새벽. 너 혼자 움직이지 마. 내가 신호 준다. 창고 근처 공터. 폐유 드럼역. 알지? 폐유 드럼. 나는 안다. 거긴 CCTV가 죽는 구역이다. 그가 그런 곳을 안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문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리고, 너 집에 가지 마. 오늘 밤은 절대.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방 안에 혼자 남자. 나는 손바닥에 남은 종이 조각을 달아봤다. 거기 적힌 번호가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창고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눈발은 얇았다. 창고의 철문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경비병을 지나쳤다. 다행히 그들은 나를 막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막지 않는다는 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창고 안으로 들어가 나는 금고 앞에 섰다. 열쇠를 끼우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서류철을 꺼냈다. 단출 명세서 원본, 특수 표기 칸. 그 연계가 찍힌 날들의 연속. 나는 그중 가장 결정적인 페이지를 골라 얇은 작업복 안쪽에 숨겼다. 그 종이의 질감이 내 피부에 닿자 이상하게 뜨거웠다. 마치 이 종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는 봉인함 사이에서 작은 봉인번호 대조표 한 장을 더 뽑았다. 단순한 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흐름이 있다. 어느 날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 연계가 정말 0인지 아닌지. 나는 그 두 장을 숨기고 창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머니를 만졌다. 종이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준비라는 행동을 했다. 얇은 현금을 따로 접어넣고 신발끈을 새 걸로 바꾸고 손톱 밑에 가루를 씻어내고 흥행증을 몸에서 떼지 않은 채 잠들지 않으려 했다. 내일 새벽 폐유 드럼 옆. 브로커의 신호.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한 문장만 남았다. 저 사람은 나를 살릴까? 아니면 팔아넘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라는 착각인가? 새벽 공기는 쇳가루처럼 차가웠다.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이 아렸고 내 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창고 근처 공터로 걸어가며 발자국을 일부러 일정하게 남겼다. 흔들리면 티가 난다. 이 나라에서는 티가 나는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폐유 드럼은 그대로 있었다. 검은 기름 자국이 굳어붙은 드럼통 옆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한번 만졌다. 반출 명세서 원본, 봉인번호, 대조표. 나에게 남은 건 두 장의 종이뿐인데 그 종이 두 장이 보위부를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눈발 사이로 누군가 다가왔다.
브로커가 아니었다. 그보다 익숙한 체형, 익숙한 걸음, 고 연결선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멈추며 숨을 골랐다. 눈빛이 불안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다. 총괄동지, 서류 가져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련을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드럼 뒤로 끌어당겼다. 빨리, 오늘 새벽부터 북경 봉쇄 내려왔어. 국경 봉쇄. 그 말이 내 뒷목을 세게 쳤다. 국경이 봉쇄되면 도망은 불가능해진다. 도망이 불가능해지면 남는 건 하나다. 자백 아니면 실종. 왜 갑자기? 내가 낮게 묻자. 그는 숨을 삼킨 채 말했다. 영교 때문에.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오히려 차분해졌다. 드디어 연결이 맞춰졌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버드, 뭐가 그렇게 큰일이지? 그가 고개를 저었다. 총괄동지,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 연계는 그냥 수양이 아니야.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듯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창고 물자 중 핵물자 들어간 건 한 번이라도 기록이 흔들리면 끝이야. 그건 군수공업부만의 일이 아니야. 윗선 전체가 같이 걸려. 그 말이 내 가슴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창고에서 다루는 것들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윗선 전체가 걸린다는 말은 차원이 달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놀개 표시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든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단순히 내 목을 조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흔들어버리는 칼날이라는 것.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레서, 누가 이걸 만들었지? 내가 묻자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 흐림 속에 답이 있었다. 위에서 서로 찌르는 거야. 너 같은 사람 하나는 그냥 가장 쉬운 밧줄이지. 가장 쉬운 밧줄. 나는 종이를 더 깊게 옷 안쪽으로 눌러 넣었다. 그 행동을 보며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총괄동지, 서류 내놔. 그래야 브로커가 움직여. 브로커가 움직여야 너도 움직여.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서두르고 있었다. 서두르는 사람은 늘 뭔가를 숨긴다. 브로커는 어디 있나? 그가 잠시 멈칫했다. 곧 와. 나는 그 한마디로 확신했다. 브로커는 오지 않는다. 아니, 오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차량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소리는 평소의 순찰차 엔진이 아니었다. 더 무겁고, 더 느리고, 더 확실한 소리. 연결선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총괄동지, 지금, 빨리. 그는 나를 끌어당기며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끌고 어딘가로 보내려는 것이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으로. 나는 발을 멈추려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다. 평소에 하급 간부가 낼 수 없는 힘. 그 힘은 훈련된 힘이었다. 그때 내 입에서 아주 짧은 말이 튀어나왔다. 놓아. 그는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물류 간부가 끌려가던 복도. 그리고 내 옆에서 속삭이던 말. 모른 척 하십시오. 이제 모른 척하는 순간은 끝났다. 나는 팔을 비틀어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바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놀라서 내게 손을 뻗었다. 미쳤어? 지금 잡히면 끝이야. 나는 숨을 거칠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를 팔 생각이지.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대답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발 사이로 검은 코트들이 나타났다. 보위부였다. 그들은 달리지 않았다.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거기 서라.
그 목소리의 온도는 명령이 아니라 정결이었다. 연결선은 다시 내 팔을 잡으려 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보위부 인원이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총괄 동지, 우리도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그 말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때 나는 마침내 진짜 큰 진실을 깨달았다. 근계 표기는 단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핵물자 흐름을 숨기기 위해 만든 흔적이었고 그 흔적을 내 이름으로 덮어씌워 윗선에 누군가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려는 칼날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잡는 건 수사가 아니다. 기록을 지우는 작업이다. 보웨이브가 내게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몸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다. 옷 안쪽에 숨겨둔 종이를 꺼내 눈 속에, 아니, 내 입속에 넣었다. 종이 맛이 났다. 잉크 맛, 먼지 맛, 철 맛. 보웨이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서. 나는 종이를 삼키지 않았다. 삼키면 끝이다. 나는 입안에 문 채 말하듯 숨을 내쉬었다. 나를 죽이면 이 기록도 같이 죽는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칼날의 떨림이었다. 그 순간 보위부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특정 구역 봉쇄, 통신 차단, 전원 이동 금지. 곰터의 출입로가 막혔다. 차량이 길목을 가로막았고 경비병들이 주변을 둘러쌌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누구도 멀리 가지 못하게. 나는 눈 속에서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였구나. 이 종이 2장이 나라의 목숨줄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밤 나는 살아도 절대 예전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날 새벽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검수창고 총괄이 아니었다. 나는 기록을 입에 문 채 보위부의 소나귀에서 버티는 인질이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덜 떨렸다. 사람은 끝을 보면 오히려 담담해진다. 끝이 보이기 전까지가 지옥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보웨이브는 나를 즉시 연행하지 않았다. 그게 더 섬뜩했다. 그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끝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그들은 기록을 원했다. 종이를 내가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시 계산을 시작했다. 그날부터 내 생활은 조용한 감옥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허락되었지만 집은 집이 아니었다. 현관 앞에는 늘 누군가가 서 있었고 골목 어귀의 조장은 하루에 2번씩 내 얼굴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 눈을 보자마자 알았다. 말하면 위험해졌다는 걸.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잤다. 심장이 아니라 귀가 깨어 있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내 몸은 자동으로 일어났다. 왔다. 그 생각이 뼛속에서 먼저 움직였다. 그런데 보위부는 의외로 조용했다. 때리지 않았고 구함도 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시간으로 나를 찢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듯 지나가다가 밤 2시에 소환장을 보내고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렸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들이 내게 선택을 줬다. 총괄 동지, 협조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협박의 포장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협조하면 가족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부터 건드리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도망칠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를. 다음 날 나는 창고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이건 차벌이 아니었다. 오히려 덫이었다. 정상 근무라는 가면을 씌워
내가 기록을 어디에 숨겼는지, 누구와 연결되는지 직접 보겠다는 뜻. 창고로 들어간 순간 나는 알았다. 여긴 이미 내 공간이 아니었다. 작업대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었고 서류철의 순서가 달랐고 내 책상 서랍은 새 것처럼 깨끗했다. 누군가 매일 열어보고 닫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실수를 했다. 봉인번호를 한 줄 잘못 적었다. 누구나 하는 실수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실수를 지적하러 들어온 사람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감시가 붙었다. 나를 전담하는 눈이 이미 창고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방식. 검수 창고에는 항상 폐지 더미가 나온다. 포장지, 봉투, 라벨, 낡은 장부 사본. 나는 그 더미 속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섞었다. 숫자 4개. 그리고 한 글자, 밤. 그건 약속이 아니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나는 창고 근처 작업자 숙소에 머물며 손에 남은 검은 가루를 계속 씻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새벽 울시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낮추고 창문 틈으로 밖을 봤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다. 내 동생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동생은 지방 공장에 배치되어 있었고 평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내가 창문을 조금 열자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나 왔어. 왜 여기야? 동생은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사람이 눈을 피할 때는 두 가지다. 미안하거나 속이고 있거나. 동생은 낮게 말했다. 형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대. 나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말했어? 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누군가 동생을 통해 나를 건드리고 있다. 가족을 이용해 내가 움직이게 하려 한다. 그때 동생이 내 손목을 잡았다. 눈이 붉었다. 형, 나가자. 내가 길 알아. 사람도 있어.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내 속을 어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누구냐? 동생은 아주 작게 말했다. 보위부 쪽 아는 형이 도와준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맞춰졌다. 하트 치분에서 연결선이 했던 말. 서류를 내놓으라던 눈빛. 브로커는 오지 않는다던 내 예감. 그리고 지금 동생이 들고 온 도와준다는 말.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끌어내는 것이다. 나는 동생의 손을 천천히 떼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동생아, 너 지금 누구랑 왔어? 동생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흔들림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동생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몰라. 그냥 나한테 하라고 해서.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가족은 이미 내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였다. 나는 동생의 어깨를 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지금 풀어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형, 지금. 동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 서 있었다. 숨이 막혔다. 미안함이 목구멍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곧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분노였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상할 만큼 차가운 결심이 올라왔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날 밤 나는 창고로 다시 들어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는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사람은 열쇠뿐 아니라
숨겨진 문도 알게 된다. 나는 기록 보관실에서 한 가지를 더 챙겼다. 출고 명세서 중 수정 흔적이 남은 사본. 붉은 선, 번진 도장, 글씨의 차이. 연계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보여주는 조각들. 나는 그것을 비닐에 싸서 작업복 안쪽에 감췄다. 종이가 몸에 닿자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협조하지 않는다. 그 쪽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증거였다. 새벽 4시 나는 브로커를 직접 찾기로 했다.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운송 대열. 그 틈에 섞여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 내 직업이 나에게 준 유일한 기술.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 나는 운송 담당 기록표에서 다음날 새벽 출발하는 트럭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트럭의 정차 지점까지 외웠다. 내일 나는 그 트럭에 붙는다. 내가 살아본 적 없는 방향으로.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는 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 맞나?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가 여기 남는 순간 가족은 더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말없이 숨을 줄이고 심장까지 숨긴 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돌아오는 길이 없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늘어나는 느낌이었다. 창밖의 어둠은 그대로인데 심장만 계속 새로운 밤을 만들어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들이쉴수록 오히려 목이 더 조여왔다. 나는 작업자 숙소의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펴고 또 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이 손으로 나는 수년 동안 봉인 번호를 확인했고 납봉인 플라이어를 잡았고 출고 명세서에 칸을 채웠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내 인생을 찢어낸 종이 몇 장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건 많지 않았다. 이 많은 사람은 도망자다. 작업복 안쪽에 감춘 서류, 허리띠 속에 숨긴 얇은 현금, 낡은 통행증,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하나. 바늘은 의외로 중요했다. 옷 안쪽에 숨긴 종이가 피부에 닿아 소리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바늘로 천을 한 번 더 꿰맸다. 이런 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스스로 배운다. 새벽 출발, 운송 대열. 나는 머릿속으로 그 흐름을 수십 번 되풀이했다. 잘못 외우면 길이 아니라 구덩이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숙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2번, 3번, 그리고 멈췄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게 더 섬뜩했다. 열지 않는다는 건 단지 확인했다는 뜻이다. 아직 여기 있구나. 그 정도로. 나는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는 늘 말이 적었다. 말을 아끼는 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집안에 틈이 생긴다. 틈이 생기면 누군가 들어온다. 아이의 얼굴도 떠올랐다. 열이 내리던 날, 아이는 잠결에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내일도 와. 그 말이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내일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새벽 10시. 나는 창고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내가 일했던 철문. 그 철문은 늘 무거웠고 닫힐 때마다 세상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나는 그 안에서만 필요한 사람이었다. 밖으로 나오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곧바로 바른 생각이 그 질문을 밀어냈다. 잘못이 아니라 선택이었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보고를 올리지 않았던 그날. 약 하나 못 구해 멍하니 앉아있던 밤. 난로 뒤 포장지를 숨기던 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여기로 끌어왔다. 새벽 3시 반. 나는 아주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걸음은 작게.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걷는 느낌으로. 눈은 정면을 보지 않았다. 정면을 보면 눈빛이 드러난다. 나는 땅의 어두운 부분만 봤다. 운송 대열이 모이는 곳은 창고 뒤편. 트럭들이 밤새 대기하는 공터였다. 거기에는 항상 기름 냄새가 강했고 철제 적재함에서 나는 금소금이 밤 공기와 섞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다. 엔진은 아직 꺼져 있었고 운전병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점처럼 깜빡였다. 나는 내가 외운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트럭은 다른 트럭보다 적재함 덮개가 조금 더 두꺼웠다.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다. 숨을 곳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게 보였다. 적재함 옆면에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도장 자국이 있었다. 내가 익히 아는 그 도장.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 트럭, 그냥 운송이 아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뒤에서 아주 낮게 말했다. 총괄 동지.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창고에서 늘 내게 굽신거리던, 그러나 눈빛만큼은 늘 계산적이던 경비 간부. 그가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또 한 명. 보이부 특유의 무표정. 내 입안이 말라갔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했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았다. 좀비 간부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부드러운 말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출고 확인. 좀 남아서. 보웨이브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내 가슴 쪽을 바라봤다. 정확히는 내 작업복 안쪽. 서류가 있는 자리. 총괄 동지, 안에 뭐가 있지?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할 때 쓰는 말이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준비했던 모든 흐름이 이미 일찼다는 걸.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손대지 마라. 보웨이브의 눈이 찌푸려졌다. 경비 간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가족 생각하셔야지. 가족. 그건 이미 보호가 아니라 칼이 든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끌려가면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은 나만의 끝이 아니다. 나는 갑자기 몸을 틀어 트럭 아래로 파고들었다. 눈이 무릎에 붙고 손바닥이 기름에 미끄러졌다. 귀에서 고함이 터졌다. 잡아! 나는 트럭 하부의 철제 프레임을 붙잡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발목을 잡으려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더 깊게 밀어넣었다. 그때 엔진이 켜졌다. 운전병이 당황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인지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이 떨리며 내 몸이 흔들렸다. 나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통증을 참고 프레임을 더 세게 잡았다. 트럭이 앞으로 나아갔다. 바퀴가 눈을 밟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내 숨은 목에서 끊겼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계획은 끝났다. 남은 건 오직 살아남는 본능뿐이라는 걸. 그리고 속으로 단 한 문장만 되뇌었다. 지금 못 가면 다시는 못 간다. 트럭 밑은 숨 쉴 공간이 아니었다.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왔고 작은 돌들이 바퀴에 깔릴 때마다 충격이 내 갈비뼈를 때렸다. 한 번만 손이 풀리면 나는 여기서 끝이었다. 나는 철제 프레임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었다. 눈이 얼굴에 붙어 녹았고
물이 목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삼킬 수 없었다. 소리를 내면 들킨다. 들키면 죽는다. 트럭은 검문소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였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났다.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 문서! 봉인 확인! 일 서붙는데? 문서! 봉인 확인! 그 말들이 내 머리 위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탄 건 단순 운송 대열이 아니었다. 이건 특수 물자 이동이었다. 그래서 보이부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덫이 더 빨리 닫혔다. 하지만 트럭은 결국 움직였다. 나는 살아있었다. 아직.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감각이 아니라 통증으로만 지나갔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졌고 팔은 굳어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도 얼어붙었다.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질 무렵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들의 짧은 대화, 그리고 담배 불빛. 나는 트럭 아래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빼냈다. 발이 땅을 딛는 순간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다. 넘어질 뻔했지만 참았다. 넘어지면 소리 난다. 나는 트럭 그림자 안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때 멀리 강이 보였다. 조만강이었다. 얼어붙은 강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짙은 안개. 강은 보이지 않고 그 위에 흰 기운만 움직였다. 그 모습이 마치 경계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부터는 1초가 목숨이었다. 나는 미리 알고 있던 방식대로 움직였다. 도망자들은 늘 큰 길로 가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더러운 길이었다. 나는 폐공장 쪽으로 몸을 숨겼다. 버려진 철골 사이로 들어가 바람을 피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확인했다. 젖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거기서 드디어 브루코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다. 먼저 내 배 쪽을 봤다. 내가 숨긴 종이가 있는 자리. 가져왔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이미 얼어 있었다. 그는 짧게 웃었다. 벌레야 살지. 나는 그 말이 소름 끼쳤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류의 포장지처럼 보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지금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숨이 필요했다. 브로커는 나를 데리고 공장 뒤편에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도망의 3단계를 정확히 들었다. 외부 감시 벗어나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을 넘기. 두만강 안개 속에서 군견과 초소 사이. 중국 내 은신. 안전점. 사람 없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다음 연결로 이동. 그는 말했다. 지금부터는 말하지 마. 숨도 적게 쉬어.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안개가 더 짙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마치 하늘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드디어 움직였다. 브로커는 앞서 걷지 않았다. 내 옆에서 내 팔을 붙잡은 채 움직였다.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걸 알아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지금 뿌리치면 나는 길을 잃고 죽는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안개는 더 두꺼워져 있었다. 숨을 쉬면 물방울이 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안개 속에서 반대편의 불빛을 잠깐 봤다. 희미한 노란 점. 그 작은 점이 나를 살게 했다. 세상이 다르다는 증거. 사람들이 다르게 산다는 증거. 브로커가 손짓했다. 지금 엎드려.
나는 즉시 몸을 낮췄다. 땅에 바짝 붙어 기어갔다. 얼어붙은 강 가장자리는 미끄러웠다. 발을 딛는 순간 얼음이 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먼저 눌러보고 무게를 아주 조금씩 실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스쳤다. 그리고 군견이 짖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이런 순간에도 살아있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강을 건넜다. 얼음 위를 기어가며 발이 아니라 본능으로 이동했다. 손바닥이 찢어졌고 무릎이 젖었고 입안이 피맛으로 가득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브로코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늦어진다. 대신 나는 들었다. 북한 쪽에서 터지는 구함. 거기 누구냐? 손전등 빛이 안개를 가르며 흔들렸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더 납작하게 엎드려 얼음 위를 긁듯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이 부러질 것 같았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닿았을 때 나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냥 젖은 짐승처럼 기어올랐다. 그러자 브로커가 내 머리를 눌러 흑돔이 뒤로 숨겼다. 끝난 거 아니다. 그 말이 맞았다. 중국 땅은 따뜻하지 않았다. 여기도 누군가가 잡으러 온다. 여기도 우리는 불법이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 끌려간다. 우리는 인적 없는 공장 창고로 숨어들어 젖은 옷을 말리지도 못한 채 서로의 숨만 들었다. 그때 나는 내 몸이 떨리는 이유가 추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살았다는 안도감? 아니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공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작업복 안쪽의 종이를 만졌다. 그건 아직 내 품에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면서 내가 평생 도망쳐야 할 이유.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넘어왔지만 아직 탈출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중국 쪽이었다. 브로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입 다물어. 또 온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살았는데 아직도 죽음이 따라온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은 이상하게 말라 있었다. 눈물은 강을 건널 때 이미 얼어붙어 버렸고 마음은 너무 오래 굳어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손이 먼저 떨렸다. 나는 그 작은 끈 하나가 내 몸을 묶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두는 장치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습관처럼 몸을 굳혔고 습관처럼 주변을 살폈다. 누가 듣고 있을까? 누가 보고 있을까? 그 습관은 여기까지 따라왔다. 처음 며칠은 기억이 흐릿하다. 빛이 너무 밝았고 소리가 너무 많았다. 밤에도 거리엔 불이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게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저 불빛이 정말 꺼지지 않는 건지 누군가를 잡으러 켜둔 건 아닌지. 하나원에 들어간 날 나는 내 이름을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면담실에서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잠깐 숨을 삼켰다. 북한에서는 이름이 나였지만 동시에 목줄이었다. 이름을 말하면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으면 잡혀간다. 나는 그걸 뼈로 배운 사람이었다. 저는 목소리가 걸렸다. 직원은 기다려줬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낯설어서 나는 더 불안해졌다. 식사는 충분했다. 하지만 내 위자는 그 충분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밥을 앞에 두고도 나는 수저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만졌다. 먹어도 된다
는 말이 필요했다. 남겨도 된다 는 말이 더 필요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 갔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험은 나에겐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북한에서 문은 늘 누군가가 열어줬고 누군가가 닫아줬다. 문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였다. 라면 봉지를 들고 서 있는데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봉지 필요하세요?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필요하세요? 북한에서는 필요를 묻지 않는다. 필요는 죄가 되기도 하고 사치가 되기도 한다. 나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조용한 공포를 느꼈다. 밖이 조용했다. 사람의 발소리도 확성기도 검문 호루라기도 없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 소리들이 울렸다. 전주민 비상소집 따라오라. 솔직히 말해라. 가족 생각하셔야지.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몸이 떨렸다. 추위가 아니었다. 사라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한 달쯤 지나 하나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무서운 건 한 가지가 아니었다. 밤에 갑자기 문이 열릴까봐 무서웠고 지나가는 경찰차 불빛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사람이 친절하면 더 무서웠다. 친절은 조건 없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뉴스 화면 속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TV를 끄고 창문을 닫고 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직도 북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몸은 한국에 왔는데 마음은 국경을 못 넘었다. 금은 아내와 아이가 떠올랐다. 그럼 손끝이 먼저 차가워졌다. 내가 떠나온 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했다. 밤마다 나는 같은 꿈을 꿨다. 두만강 위에서 안개가 걷히고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꿈. 그 꿈에서 나는 항상 같은 자세였다. 땅에 바짝 붙어 기는 자세. 살아남기 위한 자세.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침대 위에서도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내 몸은 아직도 도망 중이었다. 나는 가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강을 기어 건널 때 찢겼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작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손으로 나는 무엇을 했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지. 어느 날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오래 바라봤다. 불빛이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숨겨뒀던 숨 하나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자유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온다는 걸. 나는 여전히 가끔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누군가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영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연습한다. 더 이상 숨지 않고 걷는 연습을. 밤이 오면 나는 불을 끄고도 두렵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제는 문이 열려도 된다. 밖에선 겨울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철문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다.